천국의 열쇠 2부 기묘한 천직. 그 봄의 아침, 프랜시스는 나무 타는 냄새와 뜨거운 귀리 비스킷의 향긋한 내음이 식욕을 불러일으켜 아담하고 어두운 식당에서 긴 장화를 신은 다리에 따스한 불기운을 느끼며 이른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으나 토요일이었고 연어 낚시에는 알맞은 날씨였으므로 그는 매우 기뻤다. 어머니는 나무 국자로 솜씨 있게 휘저으며 완두콩이 든 오트밀 냄비를 아버지와 프랜시스 사이에 놓았다. 그는 뿔로 된 스프를 쥐고 오트밀을 한 숟가락 떠서 자기 앞에 있는 버터밀크 컵 속에 넣었다. 그리고 덩어리도 귀리알도 없이 잘 만들어진 금빛 오트밀을 혀로 굴리듯 먹었다. 아버지는 낡은 청색 스웨터에 수선한 낚시용 장화를 신고 맞은편에 앉아서 그 큰 체구를 앞으로 숙이고 빨간 손을 천천히 움직이며 역시 묵묵히 식사에 여념이 없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개 남은 귀리 비스킷을 철판에서 떼어내어 오트밀 접시 옆에 놓고 식탁에 앉으며 홍차컵을 보았다. 노란 버터가 그녀 몫의 쪼개진 귀리 비스킷 위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작은 식당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충만했고 백토를 칠한 난로에서는 빨갛게 탄 제바지 안에서 불꽃이 춤추고 있었다. 9살 난 프랜시스는 지금부터 아버지와 함께 어부의 합숙소로 갈 참이었다. 합숙소에서 그는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알렉스 치점의 어린 아들인 것이다. 털 스웨터에 허리까지 차는 가죽 장화를 신은 어부들은 그를 보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혹은 얼굴에 묵묵히 친근함을 표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는 것이 그에게는 남모르는 자랑이었다. 크고 펑퍼짐한 어선이 노젓는 마차름을 시끄럽게 내면서 방파제를 크게 한 바퀴 돌아 바다로 나가면 선미 쪽에 있는 아버지는 큰 밧줄을 솜씨 있게 늦추고 당기곤 하였다. 방파제 끝에 다다르면 어부들은 바람을 피하여 한 덩어리가 되고 혹은 노랗게 색이 바랜 돛을 어깨에 걸친 채 몸을 움츠리고 어떤 사람은 까맣게 손때 묻은 짧은 파이프를 물고서 추위를 면하려고 한다. 그럴 때 그는 아버지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와 자기 위치에 선다. 알렉스 치점은 어부들의 지휘자이고 트위드 제3어장의 주임이었다. 묵묵히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찬바람을 맞으며 두 사람은 강이 바다로 흐르는 역류의 파도 속에서 멀리 원을 그리고 있는 찌가 춤추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잔물결이 햇빛에 반짝이는 것을 보고 있으면 흔히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눈을 깜짝거리는 것은 금물이다. 아주 짧은 한순간이라도 잘못 보면 한 다스 정도의 연어를 놓치기 때문이다. 연어는 요즘 적게 잡히므로 멀리 빌링 스케이트 어시장에까지 가져가면 어업 회사는 파운드당 반 크라운에 버리는 넉넉히 된다. 아버지의 큰 키나 어깨쭉지에 약간 파묻힌 듯한 머리나 차양이 뾰족한 모자 밑에 씩씩한 얼굴 윤곽이나 깨끗하고 불구스름한 높은 광대뼈 등에서는 아직도 확고한 기계를 엿볼 수 있었다. 때때로 멀리 시의회의 큰 시계 소리나 더험 숲의 까마귀 소리가 무트로 밀린 해초의 향기와 미묘하게 어울려 가만히 있어도 기쁘기만 한 아버지의 심정이 가슴에 스며들면 이미 소녀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갑자기 아버지가 큰 소리를 쳤다. 아무리 보아도 프랜시스는 찌가 가라앉는 것을 먼저 발견할 수가 없었다. 서서히 찌가 아래로 이끌리는 것이 아무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아마도 보통 사람의 눈에는 소용돌이가 일어 긴장한다지만 숙련된 사람의 눈은
고기가 밀어 올리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어부들은 아버지가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한꺼번에 우르르 그물을 끄는 줄감개로 뛰어가서 말아 올린다. 그 순간의 감격은 몇 번을 되풀이해도 결코 새로움을 잃지 않는다. 어획고에 따라 그에 상당한 보너스가 나오지만 어부들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니다. 그 엄청난 흥분은 훨씬 원시적인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닷말이 얽힌 그물이 물을 줄줄 흘리고 밧줄을 나무 드럼통에 끼익끼익 마찰시키면서 천천히 올라온다. 그러면 최후의 순간 고기를 가득 채운 큰 그물이 넘실거리는 가운데 녹슨 금속의 빛같이 힘차고 미묘한 섬광이 번쩍하고 나타난다. 그것이 연어다. 어느 토요일에는 한 그물에 40마리나 걸린 적이 있었다. 번쩍번쩍 빛나는 큰 연어가 몸뚱이를 활처럼 굽히고는 서로 다투며 그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팔딱거리거나 미끈미끈한 방파제에서 미끄러져 강으로 도망치려 했다. 프랜시스 역시 모두와 함께 뛰어가서 도망치는 연어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어부들이 그를 안아 일으켰을 때 그는 고깃빈을 투성이가 되어 흠뻑 물에 젖었으나 팔 안에는 괴물처럼 큰 연어를 꼭 안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두컴컴한 황혼 속을 우렁차게 발 울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도중에 아버지는 번화가의 빌리 상점 앞에 말없이 멈춰서서는 그가 좋아하는 새 조개 모양의 박하를 1페니어치 사주셨다.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부자의 정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일요일이 되면 미사를 마친 후 낚싯대를 메고 안식일로 조용한 거리를 뒷길로 살짝 빠져나와서 숲이 우거진 휘터더 계곡으로 나갔다. 톱밥이 가득한 깡통 속에는 어쩌녁에 밀린의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미끼로 쓸 구더기가 들어있었다. 하루 종일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들풀의 향기를 맡으며 아버지가 고기 물린 곳을 가리키고 빨간 반점이 있는 송어가 해안 하천의 밑바닥에서 넘실거리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삭정이로 피운 모닥불에 생선을 굽는 것을 보면서 싱싱하고 맛있는 생선구이를 먹으면서 보낸다. 그런 날은 머리가 지칠 정도로 즐거웠다. 그들은 다른 계절에는 흔히 귤이나 산딸기, 고급 잼을 만드는 노란 들딸기를 따러 쏘다녔다. 어머니와 함께 갈 때는 마치 축제날 같았다. 아버지는 그런 것이 있는 장소를 잘 알고 있었다. 꾸불꾸불한 숲속길이나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딸기 덩굴 등에 데려가곤 했던 것이다. 눈이 와서 땅바닥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이 되면 두 부자는 더험 숲 급렵구역의 언 나무 사이에 몰래 숨어 들어가기도 했다. 내쉬는 입김이 하얀 서리가 되고 경비원의 호각 소리가 들리지는 않을지 살갗도 긴장했다. 별장의 창 밑에까지 가서 덫을 열어볼 때도 프랜시스는 마치 귓속에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것 같았다. 이윽고 무거운 사냥 자루를 짊어지고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할 때는 토끼 파이를 먹을 것을 생각하면 눈이 빛나고 마음은 녹아나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요리 솜씨가 좋았고 더구나 검소해서 살림을 잘 꾸려나갔기에 좀처럼 거칠의 인사를 하지 않는 스코틀랜드인들 사이에서도 엘리자베스 치점은 훌륭한 부인이지 하고 이웃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그는 어머니가 식탁의 맞은편에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알았다. 알렉스, 오늘 밤은 읍내에 가야 하니까 좀 일찌감치 돌아오셔야 해요. 아버지는 잠자코 있었다. 틀림없이 강물이 불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연어잡이가 신통치 못할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말에 문득 오늘 밤 가지 않으면 안 될 연례 시민음악회 일이 생각난 모양이다. 여보, 당신 정말 음악회에 가고 싶소?
아버지는 조용하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녀는 약간 얼굴을 붉혔다. 프랜시스는 왜 어머니가 그런 묘한 얼굴을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좀처럼 갖기 힘든 즐거운 일 아니에요? 1년 동안 단 한 번, 더군다나 당신은 읍 의원이시잖아요. 단상에서 가족과 자리를 함께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버지가 더욱 웃음을 띠자 다정한 주름살이 눈가에 잡혔다. 프랜시스가 제일 좋아하는 미소였다. 아무래도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군, 엘리자베스. 아버지는 홍차컵이나 빳빳한 칼라나 삐걱삐걱 소리나는 외출용 구두가 싫은 것과 마찬가지로 마을의 집회에 나가는 것도 싫었다. 그러나 함께 가주기를 바라는 그녀는 싫지 않았다. 그녀는 꼭 빨리 돌아와 주세요. 네, 알렉스. 그렇게 할 거죠? 하고 무심코 말하려 했으나 겨우 구원받은 듯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런 여운을 목소리에 담았다. 타인캐슬에서 폴리 아주머니와 노라가 오도록 기별해 놓았어요. 그리고 네드 고모부는 오지 못할 사정인가 봐요. 거기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녀는 말을 이었다. 에탈에 계산서를 가지고 가는 건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되지 않아요? 아버지는 기지개를 켜며 아내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이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프랜시스는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돌아가신 고모는 여기에서 6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남쪽의 흥청거리는 도시 타인캐슬에서 유니온이란 술집을 경영하는 네드 바논에게 시집갔었다. 그 네드의 누이 동생인 폴리와 어머니 없이 10살이 된 폴리의 조카 노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다. 그래도 이 두 사람의 방문은 언제나 프랜시스의 집에서는 대단히 환영을 받았다. 갑자기 아버지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그는 들었다. 아니야, 에탈에는 역시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돼.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은 긴장된 침묵 가운데서 프랜시스는 어머니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당신이 아니라도 되잖아요. 샘 멀리스라든지 그 밖에 누구라도 기꺼이 가줄 텐데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스코틀랜드인 특유의 배타적인 자존심이 손상된 때문인지 그대로 조용히 쳐다볼 뿐이었다. 어머니는 더욱더 흥분되어 갔다. 이제는 부끄러움도 체면도 따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지 몸을 굽혀 아버지의 소매를 잡았다. 날 안심시켜 주세요, 알렉스. 요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그곳에 또 위험한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걸.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자신의 커다란 손을 어머니의 손 위에 올려놓고 안심시키려는 듯 간곡히 말했다. 내가 남몰래 간다면 당신도 싫을 거요. 그렇지 않소? 그는 웃으면서 벌떡 일어났다. 일찍 갔다가 일찍 돌아오겠소. 당신과 폴리가 좋아하는 음악회에 늦지 않도록 틀림없이 빨리 돌아오겠소. 결국 남편의 말대로 되어버렸지만 그녀는 역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남편이 고무장화 신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프랜시스는 낙심천만이었다. 어쩐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는 같이 일어나는 프랜시스를 돌아보며 여느 때와는 달리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도 있는 듯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우리 도련님, 오늘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알겠니? 어머니가 바쁘시니까 너도 거들어드려야지. 아줌마가 올 때까지 준비할 게 많을 테니까. 알았지? 프랜시스는 실망하여 눈물이 났고 앞이 보이지 않았으나 싫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힘찬 만류의 손이 어깨에 닿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잠깐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애정이 가득 찬 깊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는 그대로 말없이 나가버렸다.